자, 보건 문제풀이 7차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윤활유의 주요 기능으로 틀린 것은 윤활작용, 냉각작용 하죠. 기밀유지작용과 부식작용, 부식방지작용도 하고 소음 감소, 세척작용 하는데 마찰작용과 방수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방수작용.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은 고속 디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오토 사이클, 즉 사바테 사이클, 정적 사이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토 사이클은 휘발유 자동차, 정적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정합 사이클은 디젤 사이클은 디젤 기관. 그 다음에 복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은 고속 디젤용 기관입니다. 따라서 복합 사이클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전자제어 엔진에서 냉간 시 점화 시기 제어 및 연료 분사량 제어를 하는 센서는 바로 뭐냐? 수온 센서가 하는 것입니다. 냉간 시 점화 시기 제어하는 거. 온도를 알아야만이 현재 점화 시기를 언제쯤 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정답 3번. 최적의 공연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완전 연소 혼합비 얼마라고 그랬죠? 14.7대 1이라고 했습니다. 공연비. 희박한 공연비, 농원 공연비, 뭐 공전시 연소 가능 범위 이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 가능한 공연비를 14.7대 1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 혼합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디젤 기관에서 냉각 장치로 흡수되는 열은 연료 전체 발열량의 약 몇 퍼센트 정도인가 라고 했습니다. 냉각장치 손실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냉각장치 엄청 많아요. 30에서 35%가 냉각수로 인해서 효율을 다 뺏겨버려요. 배기가스로는 약 25% 뺏겨버리고 기계적인 마찰이 약 5 내지 10%로 뺏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시 말이에요. 연료가 빵 터져갖고 연소실에서 나타나는 그 열 효율을 바퀴까지 다 써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뺏기는 게 많아서 실제적으로 자동차 바퀴에서 동력을 쓸 수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25%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이 1500rpm에서 20kg/m의 회전력을 낼 때에 기관의 출력은 41.87마력이다. 기관의 출력을 일정하게 하고 회전수를 2500rpm으로 했을 때 약 얼마의 회전력을 나타내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회전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때 출력을 보면은 마력은 716분의 TR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RPM을 회전력 T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T는 716 곱하기 요거 마력이 나왔죠. 지금 41.87 마력이고 그 다음에 기관 RPM 그죠? RPM이 1500이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약 12kg/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동차 기관에서 과급을 하는 주된 목적은 이게 터보입니다.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어떤 기관의 크랭크축 회전수가 2400rpm 회전 반경입니다. 반경이 40mm일 때에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60에 2 이거 약분해서 우리가 보통 30분의 Ln 그러는데 그냥 원칙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RPM 수가 얼마야? 2400rpm 그 다음에 곱하기 회전 반경이니까 해서 2 곱하기 40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밀리미터를 갖다가 메타포에서 메타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면은 6.4 메타퍼세크가 나옵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에는 6.4 메타퍼세크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단위 최적당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이게 바로 근래의 휘발유 자동차의 단행정 기관.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단행정 기관이라고 하는데 요 정답 3번 정방행정 기관은 내경과 행정이 똑같은 거 길이 크기가. 그 다음에 장행정 기관은 실은 내경보다 행정이 더 큰 거. 그래서 이게 장행정 기관. 그래서 단행정 기관의 장점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근래 휘발유 자동차들이 다 고속형 기관이기 때문에 9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솔린의 안티 노크성을 표시하는 것은 노크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바로 옥탄가죠. 디젤에서는 세탄가. 11번 배기량이 785cc고 연소실 제적이 157cc인 자동차의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압축비 구하는 공식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이죠. 따라서 연소실 최적이 얼마라고요? 157. 그 다음에 157 플러스 행정 최적이 785 하게 되면 6이 나옵니다. 따라서 6대 1의 압축비가 나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디젤 기관의 예열 장치에서 연소실 내의 압축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형식은 바로 예열 플러그식입니다. 따라서 디젤 기관들의 예열 플러그들이 다 있어요. 실린더 헤드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3번 사행정 사이클 6실린더 기관의 지름이 100mm이고 행정이 100mm, 기관 회전 속도가 2500rpm, 지시평균 유연력이 8kg/cm2라면 지시마력은 몇 마력인가 그랬습니다. 지시마력 구하는 공식 75 곱하기 60 PALNR 이거 있지 아시죠? 공식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75 곱하기 60 그 다음에 압력이 얼마예요? 8 곱하기 0.785 요거는 공식이죠. 곱하기 행정이 얼마예요? 10의 제곱 곱하기 지름이 10의 제곱이고 행정은 100mm니까 10 넣고 그 다음에 얼마 눌러요? 우리가 RPM 나오죠. 2500 RPM. 그런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실린더 수가 몇 개야? 6개죠. 6개 넣고 곱하기 RPM이 4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큐랭축이 2바퀴 돌 때마다 한 번 더 지니까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단위 때문에 우리가 100을 갖다가 높여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05마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의 진공식 연료 압력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흡기다이관의 절대 압력과 연료 분배관의 압력차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킨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3번입니다. 컴퓨터 제어 계통 중에서 입력 계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입력 요소가 있고 출력 요소가 있어요. 대기압 센서라든가 산소 센서, 차속 센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입력 계통인데 여기에서 공회전 속도 제어 이거는 액추에이터죠. 따라서 이것은 출력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솔린 기관의 배출가스 중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가장 적은 것은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은 유해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7번 커넥팅 로드의 비틀림이 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비틀렸대요. 그러면은 압축 압력도 떨어지고 회전에 무리를 처리할 수 있고 전월 베어링도 마모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상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러나 타이어 기어에 땡겨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밸브 스프링 자유 높이의 감소는 표준 치수에 대해서 몇 % 이내에 되느냐 늘 얘기하죠. 밸브 스프링은 자유고 다시 한번 봅니다. 자유고 3% 이내 직각도 3% 이내 다 이건 이내입니다. 장력은 15% 이상 줄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3%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9번 LPG 기관 중에서 피드백 믹서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피드백 믹서 방식의 특징은 대기오염이 적고 경제성이 좋고 엔진오일 수명이 길지만 연료 분사 펌프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베이퍼라이저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9번은 1번입니다. 20번 ISC 서버 기구에서 컴퓨터 신호에 따른 기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공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20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흡기 관로에 설치되어서 칼만 와류 현상을 이용하여 흡기 공기량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공기 유량 센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22번 압력식 라제다 캡을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압력식 캡을 쓰게 되면 그만큼 비등점을 올리는 거예요. 따라서 라제대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22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 중에서 연소실 표면적이 작아서 냉각 손실이 작은 특징이 있고 시동성이 양호한 형식은 무엇이냐? 바로 직접 분사실식입니다. 예연소식이라든가 와류실식, 공실식 이런 것들은 다 연소실이 2개씩 있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그림과 같은 마스터 실린더의 푸시로드에는 몇 kg파의 힘이 작용하느냐? 지뢰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지뢰비는 25 플러스 5 그럼 30이죠. 이것을 다시 요만큼으로 나눠줘야 돼요. 5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6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힘이 15kg파니까 15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90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kg파가 나오게 됩니다. 24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25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토크 컨버터 내에 있는 스테이터의 기능은 그랬습니다. 이 스테이터는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키죠.
오일의 흐름 방향을 다시 바꿔서 다시 터빈에다 또 쏴줘요. 그래서 25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토크 컨버터의 구성용품은 펌프, 터빈, 그 다음에 스테이터. 그죠? 구성품이야.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는 펌프, 터빈, 가이드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유체 클러치의 구성 부품이고 토크 컨버터의 구성 부품, 스테이터와 가이드링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서 공기 압력을 견뎌서 일정한 최적을 유지하고 또 하중이나 충격에 따라서 변형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카카스입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전자제어 제동장치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ABS에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는 거죠. 휠 스피드 센서 있고 컨트롤 유닛 있고 하이드로릭 유닛 있는데 크랭크 앵글 센서는 없습니다. 예, 정답 4번입니다. 자, 킹핀 경사관과 함께 앞바퀴에 보건성을 주어서 직진 위치로 쉽게 돌아오게 하는 앞바퀴 정렬의 관련과 가장 관계가 큰 것은 그랬습니다. 킹핀 경사가 갖는 거 바로 캐스터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캐스터고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왔을 때 그 각을 보고 우리는 킹핀 경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28번에 2번입니다. 자, 29번 변속기의 변속비가 1.5대 1, 링기어 이수 36, 구동 피니언 이수 6인 자동차를 오른쪽 바퀴만을 들어서 회전하도록 했을 때 오른쪽 바퀴의 회전수는 얼마냐? 오른쪽 바퀴만을 들어놓고 왼쪽 바퀴는 아직 지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축이 들어오는 동력은 전부 다가 오른쪽 바퀴로만 가는 거예요. 차동장치 때문에. 그런데 단 추진축의 회전수는 2100rpm이다 그랬으니까 변속비는 여기하고 상관없죠. 변속비를 일단 거치고 나온 추진축이 회전수이기 때문에 변속비는 여기 계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링기어 이수를 구동 피는 이수로 나누면은 종감속비가 나오죠. 그래서 36을 6으로 나누면 66이 36이니까 6대 1이 나와. 따라서 X축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2100rpm을 추진축을 6대 1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와요? 350이 나오죠. 그죠? 350인데, 그러니까 왼쪽 바퀴 350, 오른쪽 바퀴 350 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 바퀴는 땅에 있고, 그다음 오른쪽 바퀴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RPM이 전부 다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따라서 얼마야? 700rpm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바퀴가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에 700rpm이 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자동 변속기에서 밸브 바디에 있는 매뉴얼 밸브의 역할은 뭐냐? 매뉴얼 밸브는 여러분들 운전석에서 변속 레버 움직이죠. 그 변속 레버를 움직일 때 그 위치에 따라서 오일의 흐름을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따라서 변속 레버의 위치에 따라 유로를 변경한다가 정답이죠. 1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브레이크 드럼이 갖춰야 될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브레이크 드럼 일단 방열이 잘 돼야 되겠죠. 항상 마찰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강성과 내마모성이 있어야 하고 동적과 정적 평형이 있어야 되는데 무겁게 되면 관성이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오히려 밀리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1번 정답입니다. 32번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 중 적당하지 않은 사항은 조향장치는 적당한 회전 감각이 있어야 되고 고속 주행에서도 조향 핸들이 안정돼야 되고 선회 시 저항이 좋고 선회 후 보건성이 좋아야 되는데 조향 휠의 회전과 구동 휠의 선회차가 클 것. 이거 뭐냐면 핸들을 많이 돌렸는데 바퀴 조그맣게 안 움직여. 이게 선회차가 큰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철이 있는 노면을 주행할 경우 스티어링 휠에 전달되는 충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퀴의 충격이 핸들까지 전달되는 거. 가역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퀴의 충격이 핸들까지 오는 거 킥백 현상이라는 거 이것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와 비교해서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유압 제어 방식 전자 제어 동력 조향 장치보다 부품 수가 적고 유압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 제어를 하지 않으므로 오일 펌프가 필요 없죠. 그러나 유압 제어 방식에 비해서 연비를 향상할 수 없다가 아니죠. 유압을 안 기서 동력을 안 뺏기니까 오히려 연비가 좋아져요. 근데 향상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추진축의 자제음은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추진축에는 자제음과 슬립이음이 있죠. 슬립이음은 축의 길이를 변화 가능하게 하고 자제음은 각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바로 회전축의 각도를 이룰 수 있겠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그 요크의 십자 베어링 같은 거 많이 넣죠. 그죠? 그런 겁니다. 35번에는 3번입니다. 36번 수동 변속기에서 싱크로 메쉬 기구의 기능이 작용하는 시기는 기어가 물릴 때
기어가 물릴 때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부드럽게 물리기 위해서 우리가 싱크로 메쉬 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싱크로 메쉬 기구에는 허브에 3개의 싱크로나이저 키가 있고 싱크로나이저 링이 있고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저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싱크로 메쉬 기구, 즉 변속기가 물릴 때 사용한다. 36번에는 3번입니다. 37번 브레이크 액의 특성으로 장점이 아닌 것은 브레이크 액은 피마자 기름하고 알코올을 섞어 놓은 거죠. 그 피마자 기름은 공업용 미신 기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까리라는 식물이 있어요. 피마자 그 식물 거기서 얻어내는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높은 비등점, 그 다음에 낮은 응고점, 큰 점도 지수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장점이 아닌 강한 흡습성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37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에서 스프링의 진동 중 스프링 위 질량의 진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스프링 위 질량에 관한 진동 4가지가 있죠. 로링, 요잉, 피칭, 바운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휠 트램프 이건 아닙니다. 트램핑 현상 이런 것들은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한 상하 진동을 우리가 트램핑 진동이라고 하죠. 트램핑 현상.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중 틀린 것은 미끄러지는 원인은 마찰면이 경화됐다거나 또는 오일이 부착됐거나 클러치 압력 스프링이 쇠약 또는 절선, 압력판 및 플라이휠이 손상됐을 때 미끄러지지만 페달에서 자유간격이 커버리게 되면 접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차단이 불량해. 한참 눌러도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가니까 기어 변속이 불량한 겁니다. 따라서 39번에는 정답 2번입니다. 공기형가장치의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형가장치는 하중 증감에 관계없이 차체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앞뒤 좌우의 기울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벨링 밸브 같은 거. 스프링 정수가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하중의 증감에 관계없이 고유 진동수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타든 안 타든 그 유연성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스프링 자체에 감쇄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진동을 흡수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고유 진동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스프링 효과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고유 진동수는 자체가 없어요. 40번에는 3번입니다. 자, 41번 축전지 전액의 비중을 측정해 봤더니 비중값이 1.180이 나왔대요. 이때 축전지의 방전율은 얼마냐? 단 비중값이 완전 충전 시 1.280이고 완전 방전 시 비중값은 1.080이었다. 이때 재보했을 때하고 완전 방전됐을 때 비중값하고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충전 시 얼마나 했어요? 1.280이죠. 2.280 마이너스 지금 측정해 본 값 1.180. 이것을 1.280에서 완전히 소진됐을 때 얼마라고요? 1.080이죠. 이걸 곱하기 100 하면 나옵니다. 따라서 50%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어요.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반도체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반도체는 극히 소형이고 경량이면서 내부의 전력 손실이 매우 적죠. 그 다음에 예열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한다가 아니고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고온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자동차의 IMS 즉 인테그레이티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IMS 장치는 스위치 조작으로 설정해둔 시트 위치로 재생시킨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트 메모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등받이라든가 높낮이를 미리 세팅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탔거나 또 변동을 시켰을 때 메모리의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설정해준 값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3번에는 4번입니다. 44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마주대고 결합한 것을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전류가 한쪽으로만 가고 한쪽으로 못 가는 게 바로 다이오드, 즉 발전기에서 교류 발전기에서 정류기이죠. 정류작용도 합니다. 자, 45번 그림과 같이 테스트 램프를 이용해서 릴레이 회로의 각 단자 B단자, L단자, S1, S2 단자를 점검했을 때 테스트 램프의 작동이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단 테스트 램프 전구는 LED 전구면서 테스트 램프의 접지는 차체에 접지되어 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자,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 차체에 접지되어 있으니까 테스트 이 리드를 먼저 B단자는 여기다 대게 되면은 B단자 점등되죠. 바로 플러스에서 접지가 되니까. L단자는 스위치가 릴레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전이 안 됩니다. 점등 안 되고. S1 단자 여기다 대면 여기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퓨즈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전기가 들어오니까 통전이 되죠. 그 다음에 S2 단자는 점등되지 않는다. S2 단자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코일이잖아요.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 그래서 전기가 흘러 지나가. 여기서 해치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기가 옵니다. 따라서
투 단자도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기동전동기에서 회전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기동전동기에서 회전하는 것은 바로 전기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움직이면 그 맨 끝 앞부분에 오버러닝 클러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도 같이 돼 있죠. 그리고 정류자가 있고 전기를 공급하는 그러나 계자 코일은 바깥에서 전기자 외부에서 개철과 고정돼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회전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편의장치 중 중앙집중식 제어장치 에탁스 이것의 입출력 요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모든 도어 스위치 다 입력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실내등 같은 거 각 도어의 잠김 여부도 감지하고 핸들 록 스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키 잠김 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감지하고 열선 스위치도 마찬가지. 그러나 인터벌 스위치 와셔 작동 여부는 이건 아니고 인터벌 스위치에서 합니다. 릴레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에탁스가 아니라는 거죠. 47번에는 2번입니다. 축전지 극판의 작용 물질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중이 감소되면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합니다. 전액의 비중이 떨어지면 또 극판도 크기가 작아지면 전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용 AC 발전기, 즉 교류 발전기에서 자석을 만드는 부분은 뭐냐? 이것은 바로 로터죠, 로터. 로터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NS극을 만들고 그 바깥에 있는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50번 점막 코일에서 고전압을 얻도록 유도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따라서 2차 전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보기에서 1차 전압, 2차 전압,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유효 건수, 2차 코일 감은 건수 이런 겁니다. 따라서 E2, 즉 2차 전압은 1차 코일을 2차 코일을 분해 나누기 곱하기 1차 전압입니다. 그래서 공식이니까 좀 그대로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51번 구급 처치 중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출혈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데 안정적이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다이얼 게이지는 스핀들 그러니까 그 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게이지 밑에 있는 거요. 스핀들에 주유하거나 그리스를 발라서 보관합니다. 거기가 녹이 슬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녹 슬지 말라고 부드럽게 하라고 이렇게 발라 놓는 겁니다. 게이지에 어떤 충격도 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게이지를 설치할 때는 지지대의 암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고 확실하게 고정해야 된다. 자석,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분해 청소나 조정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분해 청소 조정 함부로 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2번입니다. 52번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스핀들에 주의하거나 그리스를 발라서 보관한다. 스핀들이라는 것은 그 게이지 밑에 움직인 양을 검출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끝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주유나 그리스를 발라서 보관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러다 보면 굳어가지고 떡해져서 나중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 바르는 거 아닙니다. 분해 청소나 조정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게이지에 어떤 충격도 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 다음에 게이지 설치할 때는 지지대 암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고 확실하게 고정이 된다. 넘어지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 지지대는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갖고 자석입니다.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52번은 정답 1번입니다. 드릴로 큰 구멍을 뚫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펀칭하고 그 다음에 작은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큰 드릴로 뚫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큰 드릴로 뚫는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일반 공구 사용에서 안전한 사용법이 아닌 것은 렌치에 파이프 등에 연장대를 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녹이 생긴 볼트나 너트에는 오일을 넣어서 스며들게 한 다음 돌리면 잘 풀립니다. 조종조에 다바닥에 힘이 가해져야 된다. 아니죠. 고정조죠. 고정조에 힘이 걸리게끔 해서 풀려야지 조종조 이렇게 움직이는 그 부분에 조에 걸리게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표시의 종류와 형태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표시는 무엇이냐? 이것은 뭐예요? 보행금지. 사람이 걷는 모습을 X자 쳐놨잖아요. 그래서 걷지 마라 이거예요.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행금지 표시입니다. 4번입니다. 56번 기동전동기 분해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관통볼트 조립 시 브러쉬 선과 접촉이 유의할 것. 잘못하면 단락이 일어나겠죠. 레버의 방향과 스프링, 홀드의 순서를 혼동하지 말 것.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마그네틱 스위치의 B단자와 M단자 또는 F단자의 구별이 확실하게 구별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브러쉬 배선과 하우징과의 배선은 확실히 연결할 것. 이거는 아니죠. 브러쉬 배선하고 하우징과의 배선 아닙니다. 브러쉬는 그 브러쉬 홀더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6번 기동전동기 불에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57번 귀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리가 나는 거죠. 따라서 공기 압축기가 가동되는 기계실에서의 작업, 컴프레셔 소리, 그 다음에 단조 작업, 이거는 망치질이죠. 그 다음에 제관 작업, 관을 갖다가 연결하고 하는 그런 제관 작업에서 소음이 많이 나지만 디젤 엔진 정비 작업, 이거는 디젤 엔진 어떤 소리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귀마개를 해서 소리를 전혀 못 들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5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제동력 시험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동력 테스터기 사용할 때 타이어 트레드 표면에 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충분한 제동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은 상태에서 지한다. 꽉 밟아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을 때 롤러에 걸리는 부하를 가지고 제동력을 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중 타이어와 가이드 롤러와의 접촉이 없도록 한다. 맞습니다. 가이드 롤러. 그런데 롤러 표면은 항상 구리스로 충분히 인화시킨다.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제동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동 테스트 이러면 안 됩니다. 58번 2번입니다. 59번 전자제어 시스템을 정비할 때 점검 방법 중 올바른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이냐. 보기.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고장 진단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검하기 전에 배터리 전압 상태를 점검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올바른 것을 고르는 거. 요 A, B, C 중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정상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정비할 때 이걸 알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C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전자제어가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9번, 4번. 자, 60번. 기관을 운전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배기가스의 색깔을 관찰하는 거. 배기가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일 압력 경고 등도 오일이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엔진의 이상음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일팬의 오일량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양 측정할 때 오일이 계속 순환되면 안 되죠. 그래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고여있는 오일의 양을 재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